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독서 수행평가 안내문은 온라인 클래스에도 등록해 놓을 테니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일 2학년 2반은 4교시에 수업이 들어있고요. 그 4교시 시간에 독서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보시면은요, 주제 통합적 읽기 교과서 22쪽에서 23쪽까지부터 시작되는 것이 수행평가 범위이고요. 우리가 배웠던 사랑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도 포함되어 있고, 독서의 계획과 실천, 저번 주 원격으로 배웠던 이런 학습지 4쪽까지가 출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넣기 유형이 있고요. 수행평가 1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2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월요일날 최선을 다해서 잘 수행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시면 이 수행평가에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오해의 단원도 수행평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해 사랑에 대한 오해의 그 단원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평가 안내와 함께 사랑에 대한 오해의 그 나머지 독서 지문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8쪽을 펴시고 사랑에 대한 오해 단원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8쪽의 내용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니 앞에 내용이 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앞에 수업했던 내용들은 짚고 나머지 부분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거나 애착을 느끼는 감정 상태로 정의한다 라는 그 정의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에서 신경과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감정이란 단어였다라는 걸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글의 처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단원부터 이 글의 중간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왜 사랑은 감정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갔었죠. 자, 그래서 2단원 보시면은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러 질문 형식으로 두 번째 문단을 시작했었다. 이런 설명문의 표현 방식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다른 글들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 만약 감정이라면 사랑을 표정으로 나타내 보라고 주문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과 표정은 서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우리는 하면서 자, 여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설령 미국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찡그리는 미국인의 표정을 보고 그가 화가 났다거나 슬프다는 감정을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하지만 사랑은 그에 대응되는 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래서 그 밑에 내용 나와 있었죠. 친구나 동생이 연이 생겨서 이 사랑을 빠진다고 해도 그게
어떤 하나의 표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군 이라고 읽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봤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부터는 상세하게 읽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감정과 구별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번째, 사랑이 감정이 아닌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설명을 보시면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감정 상태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에 간직된다고 해서 감정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행동을 동반하는 것이고 그 행동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행동이 사랑이다. 즉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쪽에서는 앞에 28쪽 내용을 이어받아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한 감정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라는 부사어를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내 활동 사진을 찍어보면 우리 내 안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6번째 문단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왜 욕구나 동기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타나 있는 문단입니다. 사랑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자들은 다른 심리 상태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욕망도 뇌에 있는 특정한 화학물질과 신경회로 때문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마음 상태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자기 공명 영상기 안에 집어넣고 그들의 뇌를 찍은 최초의 연구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수십 명의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디로 피가 몰리고 에너지가 활발히 소모되는지 관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뇌의 작용에 의한 이런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는 그 내용의 근거. 첫 번째, 놀랍게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마치 마약에 빠진 사람처럼 보상 중추라는 영역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문장 두 번째,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마구 분비되는 것도 관찰됐다라는 거죠. 요것도 사랑은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는 근거의 두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고귀한 마음 상태도 생물학적인 뇌활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관찰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파민과 함께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도 늘어나는데요. 이 화학 물질이 체내에서 늘어나면 사람은 혈기왕성해진 신체, 신경 과민, 불면, 식욕 상실, 떨림, 두근거리는 가슴, 가빠지는 호흡, 고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작용에 의한 그런 욕구나 동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근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다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그리고 보상 중추라는 뇌형에서 활발하게 반응을 보였다. 즉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금 자신이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이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죽고 못 사는 또는 낭만적인 이런 사랑 또한 1.3kg에 지나지 않는 이 단백질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진짜 낭만이 깨지는 느낌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 글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문단은 사랑에 대한 오해의 마지막 문단, 이 글의 끝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물론 사랑이 특정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회로의 작동을 반드시 동반한다 고 해서 그것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는 그리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사랑을 다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안 과도하게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랑의 원인인지 결과물인지 혹은 그저 부산물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아직 밝혀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당연히 글쓴이의 중심 생각과 깊은 관련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다만 확실한 것은 사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보이는 많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 신경 전달 물질의 평소 역할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정말 남녀가 둘이 만나서 정말 느끼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감정이 아니고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뇌의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즉 사랑에 대해서 신경과학자로서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설명한 설명문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 3쪽을 펴시고 사랑에 대한 오해, 정재승의 설명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 맥락 읽기고요. 사랑에 관한 과학자들의 생각은 사랑이 무엇이라는 통념의 문제제기를 했었나요? 네, 감정이었었죠. 감정이라는 통념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 다음에 아래 왼쪽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응되는 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드시 뚜렷한 사랑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행동을 동반하더라. 그래서 사랑이 감정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뇌에서 욕구나 동기를 관장하는 영역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사랑은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사랑을 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뇌의 보상 중추에서 활발한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났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작용에 의한 욕구나 동기이다. 자, 핵심 정리 볼게요. 설명문이기 때문에 성격이 설명적이고 체계적이고요. 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감정이 주된 제재였는데 주제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 지금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정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징 1. 과학의 관점에서 사랑에 대해 설명한 글이고 두 번째,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예로 들어서 설득력을 높였다.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전문가의 견해를 예로 들어 글의 신뢰성을 높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3. 글의 짜임입니다. 글의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글의 처음 부분, 첫 번째 문단이었죠. 사랑의 사전적 정의에 대한 신경과학자들의 의문이 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29쪽 1행까지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신경과학자들의 주장과 근거가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 근거, 사랑에 대응되는 표정이 없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랑은 욕구나 동기에 가깝더라. 이것을 뇌의 활동 사진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랑은 생물학적인 뇌의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과학자들이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회로의 작동만으로 사랑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사랑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 따른 행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끝마치는 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편의 글을 통해서 사랑을 바라보는 글들을 봤었는데요. 세 편의 글 중에서 자신이 공감하는 부분을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의 자신의 의견과 다른 부분을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셔가지고 이 부분까지 교과서와 학습지 이 부분까지 정리하셔서 카톡으로 학습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